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 또 이어지는 귀신이 낳은 동자승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나의 브로, 웨이시군요. 브로드웨이요? 예, 아, 예, 예. 나의 브로드웨이요? 예, 아, 예, 나의 브로, 웨이시군요. 예,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대요. 예, 그러네요. 자, 오늘 내가 브래드 피트님을 모셔봤어요. 시들무의 브래드 피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브래드 피트가 아이크가 떨어지나요? 아무튼 와. 오늘 너무너무 저는 반갑습니다. 명석합니다. 예. 저는 활발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활발하시죠? 네, 두뇌 예, 회전이 현역입니다. 예, 예, 예.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예 예측 자체가 안 돼요, 저희들은.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행시를 했다가 쫄딱 말아먹었잖아요. 맞죠?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살려주십시오. 이행시로 해서 귀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분들 족발 많이 드세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한다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고 사람을 생리전 시키십니까? 자, 그러면 태진님 예. 본인의 닉네임으로는 그래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진아. 정말 짱. 죄송합니다. 태진아 3만 팬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태진님께서 그래도 큰 웃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진이에요. 일단 저번 주까지는 큰 몸통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네네. 이제부터는 똘비의 단편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풀어낼 건데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똘비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다시 거슬러 들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 일도 없이 자라온 게 아니었던 똘비의 유년 시절 이야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의 이야기 및 자잘한 에피소드 몇 개를 앞으로 쭉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비가 동자승으로 지내던 초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시골 아이들이 누구나 그러하듯 지금처럼 뭐 오락실이나 뭐 흔한 PC방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뭐 구술이 많아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부자 취급받고 의시되게 좋았고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엿싸움이라고 아세요? 엿치기 같은 거? 엿을 쪼개서 안에 있는 구멍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내기가 있어요. 그런 걸 하던 시절이고 뭐 더 말씀드리자면은 산으로 들로 그때는 놀러 다니는 게 다였고 지금처럼 PC방 가거나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똘비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놀림을 받기도 했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학교 내에서 흔히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일진 같은 무리들 있잖아요. 애들 괴롭히는 그런 덩치가 큰 동년배의 무리에게 거의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뭐 작고 여린 보통의 친구들은 똘비를 그냥 신기해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스님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애가 신기했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되게 뭐 등한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았고 깍두기 같은 느낌으로 어울리며 잘 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깍두기가 혹시라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어릴 때 놀 때 뭐 몸이 약한 아이라든지 혹은 형이나 누나, 언니를 따라 놀러온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 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같은 편에 받아주면서 같이 놀았던 문화가 깍두기인데 저도 어릴 때 누나를 따라서 놀러가면 깍두기라고 이제 형 누나들이 같이 재밌게 놀아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누구 하나 배제하지 않고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고 뭐 어울리는 일종의 그런 문화 같은 게 깍두기라는 것인데 똘비는 당시에 꽤나 많은 놀이나 활동에서 깍두기로 활동을 했어요. 몇몇 친구들과 같이. 그 당시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은 그 뒷산 깊은 곳에 위치한 바위 사이에 흐르는 약숫물을 떠서 오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노는 게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곳을 가는 길이 약간 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낮에도 약간 어두컴컴했어요. 그래서 또래들보다 용감하거나 혹은 잠시나마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을 아이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그 약숫물을 떠오거나 거기 있는 계곡을 놀러 가는 거였는데 그러한 약수터는 똘비를 괴롭히는 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흔히 말하는 일진 같은 무리인 익수패거리, 그러니까는 익수라는 친구를 중심으로 모인 익수패거리가 자주 오르락내리락 거렸다고 합니다. 익수패거리라 함은 동년배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익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학교 씨름대회에서도 곧장 1등을 하는 인근 마을 그리고 자기네 마을 주변으로 소문이 난 소년 장사예요. 네. 그런 익수로 주변으로 뭉쳐 다니는 패거리인데
아주 자주 거의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나 똘비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 똘비랑 어울리는 친구들도 괴롭히기도 하는 등 일대에서 그냥 패악질은 다 하고 다니는 패거리였대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익수는 똘비가 눈에 띄면 깎아주기나면서 머리를 때리고 놀리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씨름 연습한다 그런 핑계로 바닥에 던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질이 좋지 않은 아이였고 그 친구들이 바로 산속 깊은 곳 어른들도 가기 힘들어하는 그 약수터, 계곡 그런 곳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더라고요. 이따가씩 놀러가거나 뭐 물놀이도 하고 뭐 또래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우월감에 심취한 이런 패거리인데 똘비를 포함한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익수 패거리의 패악질이 못내 꼴배기가 싫었지만은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힘도 없고. 근데 단순한 호기심인지 어른을 향한 동경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약수터를 오르려고 익수 패거리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오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나무가 울창하고 어두컴컴한 곳을 뚫고 지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이따금씩 주변에 뱀도 자주 보이던 곳이라서 그 같이 오르려고 했던 친구들도 선뜻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건 마을에서부터 예전부터 내려온 이야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신에 관한 이야기, 여기가 약간 뭐 영험한 곳이다, 뭐 그런 곳이다, 여기는 뭐 요괴도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포감에 약간 지배당한 상태였고 매번 올라가자 말만 하지만은 그 앞에 어두컴컴한 나무가 울창한 곳을 보는 순간 머뭇거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비웃기나 하듯 수풀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익수 패거리는 몇몇 친구들, 몇몇 아이들에게는 약간 뭐 영웅 같은 용감한 아이들로도 인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누구는 싫어하지만 누구는 동경하는 약간 그런 게 익수 패거리였는데 또래 아이들이 이제 익수 패거리도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저곳을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못 가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오랜만에 만난 약간 덜 친한 친구한테 야 나중에 밥이나 함께 하자 라는 정도의 인사치레 있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언젠간 저기를 가보자라는 말이. 그렇게 어느 날 익수는 학교길에 학교를 하고 있는 똘비를 냉큼 따라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말했대요. 야, 너 스님 아들이냐? 스님들은 결혼도 못하는데 어떻게 널 낳았냐? 너 주워왔지? 아니면 뭐 땅에서 자란 건가? 뭐 감자 고구마 그런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놀렸고 늘 일상적인 비아냥거림이에요. 일상적이다 못해 그냥 일방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늘 있는 일인데 똘비는 그날따라 왜 이렇게 화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날의 똘비의 속마음은 맨날 놀림당하고 맨날 맞는데 이왕 얻어 터지고 맨날 맞는 거 나도 직살나게 한 대는 때려주고 맞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악바리 근성으로 익수한테 덤비기 시작합니다. 늘 맞고 있던 조그마한 녀석이 주먹을 붕붕 휘두르고 발길질에 막 씩씩해대니까 그런 모습에 당황한 익수였어요. 하지만 자신보다 짧고 짧은 팔다리로 막 휘두르는 주먹 발차기는 익수에게 닿지도 않고 별다른 피해를 주지도 못해요. 그렇게 까불지만 않았으면은 원래대로 머리통이나 몇 대 쥐어박히고 손바닥으로 몇 대 맞고 말 일이었는데 기어오르는 똘비의 모습에 발길질도 하고 주먹질도 하고 신나게 똘비를 때리는 거예요. 익수가. 그런 익수 주변으로 익수 패거리가 둘러싸면서 먼지가 펄펄 나게 막고 있는 똘비의 모습을 나머지 애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직살나게 얻어 터지고 막 이제 피도 뚝뚝 흘리는 똘비를 두면서 웃으면서 익수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야, 너 조 터진 거 가서 스님한테 일러. 근데 네가 일름 보가 되는 순간 네가 사는 절간에다가 내가 기름 부어서 다 불려서 스님들 다 불태워 죽일 거니까는 말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웃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패거리들의 부축을 받으며 유기양양하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너무 분한 거예요.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한 대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힘으로는 도저히 당연한 재간이 없잖아요. 덩치도 크고 자기보다.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너무 분한 마음을 뿜어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짱돌이 보이는 거예요. 주먹만한 짱돌이 보이길래 그걸 집어들고 익수에게 달려든 거예요. 똘비는 보기 좋게 익수 뒤에서 박차 올라서 익수의 머리를 짱돌로 내린 거야. 근데 이날에 있었던 사건을 훗날 회상하는 똘비는 보통 맞고 가만히 있고 거의 말도 없던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익수 녀석이 꼬리배기가 싫어서 덤볐는지 나도 지금 모르겠다. 내 기억으로는 인생 최고의 원수가 있다면 그 녀석이었을 거고 내가 이성을 잃었던 첫날이 그날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평상시에 똘비의 모습과 다른 모습에 익수를 포함한 패거리들이 여러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코피를 뚝뚝 흘리면서 짱돌을 들고 있는 똘비였고 불의의 일격이지만 돌로 맞았잖아요. 짱돌로. 꽤나 아파트 익수는 이내 빨갛게 흘러내리는 작은 핏줄기를 보고 흥분한 거야. 그러면서 똘비에게 달려들어서 무지막지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10대도 맞고 20대도 맞고 30대도 맞고 몇 대 맞은지 모를 정도로 엄청 맞고 있는 똘비는 맞다가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다시 한번 들고 있던 짱돌로 익수의 머리통을 또 내려쳐요. 근데 좀 많이 세게 맞았는지 익수가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뒹굴어요. 머리를 움켜잡고 나뒹구면서 아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익수 위로 올라탄 똘비는 그 짱돌진 손으로 익수의 온몸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에 익수 패거리도 개입을 해서 똘비를 떼어내고 싶었지만은 그 똘비의 모습이 자기들이 덤비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포스감을 줬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었다고 했고, 몸 안에 있는 이성의 끈이라는 게 끊어진 듯한 똘비는 자기가 맞은 횟수보다 거의 곱절 가까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은 깨져서 흙같이 되어버리고 계속 그걸 쥐고 익수를 때리던 똘비는 애들이 보기에 평상시에는 순둥순둥하고 깍두기로 데리고 다닐 만큼 어리숙한 아이였는데, 그런 똘비가 아니라 약간 악마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팼다고 해요, 익수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싸움은 피가 나거나 뭐 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는. 그러다가 이제 이윽고 익수는 울음이 터지고 코피가 나고 이빨이 상한 건지 아니면 입이 조 터진 건지 모르겠는데 입안에도 피가 고여 있었고 머리에 흐르던 작은 핏줄기는 여러 갈래로 흐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은 똘비는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내뱉는지 막 울분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거를 익수한테 토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러한 사건이 끝났어요. 서로 간의 싸움이 끝나고 터벅터벅 절에 들어선 똘비는 누가 봐도 맞은 얼굴이잖아요. 그 아이가 때렸을 거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스님들이. 네. 맞거나 혹은 신명나게 한판 했구나 라는 모습으로 절로 들어섰고, 그 모습을 본 큰 스님은 많이 놀라죠. 아이가 이렇게 뭘 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되고 옷이 이렇게 되고, 똘비도 많이 맞았으니까는 얼굴도 여기저기 멍투성이에 부어있고 피딱지도 앉아있고 옷은 다 뜯어져서 해져있고 먼지 묻어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는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어디서 심하게 맞고 왔구나라는 생각에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다친 상처에 뭐 약초 같은 걸 발라주셨고, 똘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걱정된 눈빛으로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치료해주신 스님을 보니까는 그냥 문득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똘비는 큰 스님을 안기고 큰 스님을 안아주면서 아유 괜찮다 스님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연신 이런 이야기만 반복하셨고, 그런 스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그날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고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날이 밝았어요. 익수를 심하게 때렸잖아요. 사실은 익수 부모님이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고, 그날 아니면 학교로 가면은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벌 줄 게 분명하다, 나를 교탁으로 불러내서 회초리로 날 때리시겠지, 혹은 익수 부모님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갔다고 해요. 근데 정작 등교를 하고 보니까는 똘비에게 그 누구 하나 뭐라 하거나 전날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똘비한테 아는 척을 한다거나 하는 애가 아무도 없었고, 네. 짱돌로 심하게 얻어터진 익수도 똘비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대신에 자신의 부어터진 입술, 뭐 멍든 눈 만지면서 똘비만 뚫어져라 볼 뿐이에요. 도끼가 가득 찬 눈으로 똘비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학교 끝나거나 혹은 쉬는 시간 때 따로 불러내서 날 때릴 생각이구나. 근데 오늘은 그냥 죽은 듯이 맞아야겠다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똘비는 뭐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듣고 학교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시간이 되고 정문을 막 벗어난 똘비 앞으로 익수 패거리가 또 둘러싸요. 둘러싸고 잔뜩 약이 오른 익수는 똘비에게 말을 합니다. 야, 치사하게 짱돌 가지고 사람을 패?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릴 테니까는 각오해라 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똘비에게 손바닥이 날아오고, 손바닥은 똘비의 볼을 냅다 때렸고, 어찌나 아픈지 넘어져서 몸을 못 가는 똘비를 발로 흠씩 밟아내는 익수였고, 이렇게 밟아내는 익수는 이죽거리는 웃음으로 막 조롱 섞인 말들을 수도 없이 뱉었대요. 스님들은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패드립 같은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익수는 그렇게 분이 풀릴 때까지 똘비를 두들겨 패주고 돌아서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때린 놈이 땀에 쩔어버린 거예요. 익수는 패거리들에게 말하기를 약수터에 올라가서 물놀이나 하자, 그 근처 냇가에서 폭포에서 물놀이나 하자 하면서 패거리를 이끌고 사라졌고, 너무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던 똘비였고, 그 주변으로 원래 있던 알고 지낸 친구들은 뭐 도와주거나 이런 거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떠나갔고, 똘비 혼자 그렇게 바닥에 누워서 끙끙거리고 있다가 고통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똘비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또 가면은 스님이 걱정하실 텐데 라는 생각에 근처 냇가에 가서 세수도 하고 옷에 묻은 먼지도 털고 뭐 코피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닦아냈고, 그 닦아내면서 우연찮게 도로변을 찾아봤는데 그런 똘비의 모습과는 상반되게 길가에는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가는 또래 아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대요. 근데 코피도 닦고 있고 먼지 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았대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주 펑펑. 눈에서 모든 수분이 빠져나오면 이런 느낌인가? 라는 느낌으로 냇가에 주저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나도 아버지 목마 타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고 운동회 같은데 스님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오면 좋겠고 뭐 공부 같은 거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뭐 사소한 거지만 남들 다 가지는 공책도 가지고 싶고 뭐 수도 없이 아주 소소한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막 났다고 해요.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라면 동경인데 똘비는 참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만큼 펑펑 눈물을 개어낸 뒤에 이제 눈 주변을 씻고 자리에 일어나서 똘비는 스님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다시 책보를 챙겨서 절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절에 들어가는 길에 부는 바람이 너무 기분 좋았대요. 그 바람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하던 똘비였고 그렇게 이제 절로 가고 다음날이 됐고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익수와 익수 패거리가 어제 하굣길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얘기하셨고 혹시 익수나 익수 그 친구들 뭐 아는 거 있냐? 라고 애들한테 물어봤고 애들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약수터가 있는 산에 올라간 것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었고 거기까지는 어른들도 알고 있어서 주변 어른들이 인근 야산을 뒤지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산으로는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선생님이었고 혹시라도 또 익수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제보를 해라 라는 일종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수터라고 하면은 동년배 아이들은 무서워하지만 덩치가 그래도 어른과 비슷한 익수 및 같이 어울리는 애들은 들락날락 거리고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인데 거기로 간 뒤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니까는 똘비는 희한하다. 걔들 되게 거기 자주 가는데 라는 정도의 생각 그리고 평상시 옆마을 아이들과 나쁜 짓을 왕왕 했던 거라 이제 옆마을 아이들과 논다고 집에 안 들어갔나? 뭘 나쁜 짓을 했나? 뭐 그런 식으로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일은 꽤나 마을에서 큰 일이 되어버려요.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어른들과 몇 명의 경찰들이 대동해서 산은 수색했지만은 처음 제보했던 약수터 근처 그리고 그 계곡 뭐 폭포 뭐 기타 등등 거기를 뒤졌지만은 애들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며 이틀이며 3일이면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익수 및 익수를 따르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이제 뭐 다 뒤져가면서 아이들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 주변을 다 인근을 다 수색을 하고 찾았지만은 아무것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흔적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었고 애초부터 그 인근 계곡은 뭐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세지 않아서 뭐 익사라 한다거나 떠내려간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렇게 막 험한 곳이 아니고 그때 몇몇 어른들은 멧돼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거에 당했다고 하기에 희박한 가능성이고 겨울철도 아니다 보니까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니 애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를 캐러 가든 뭐든 간에 이 산에 적응이 되어 있고 이 산 지리를 눈 감고도 아는 애들인데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말로다가 뭐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의 행방이 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대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 공용 저수지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서 아이들의 세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물에 팅팅 부어서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어 터져 있는데 입은 옷이라든가 몸에 있는 특정 부위 상처라든가 보니까는 익수를 빼고 익수를 따라다니는 패거리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덕만이나 수철이 민식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3명이 발견된 거예요. 일주일간 사라진 아이들이 마을 공용 저수지 같은 데서 퉁퉁 불어 터진 시체로 발견이 되니까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진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롭잖아요. 괴롭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고 거기다가 거기는 산이랑 전혀 연관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산에서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뒤지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애들이 그곳으로 갈 리가 없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딱히 발견됐을 때 외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멍이라든가 뭐 누가 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런 흔적도 없었고 산에 올라간 아이들이 뭐 여기서 발견되니까는 마을 어른이든 경찰이면 할 거 없이 익수는 찾지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안타까우면 혀만 끌고 찾다가 익수가 없으니까는 혹시 여기 가라앉아 있지 않을까 저수지 어딘가에 라는 생각에 물을 다 빼요. 저수지에서. 물을 다 빼보았지만은 익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산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말하자면 완전 반대편인 곳에서 발견된 애들이었고 근데 익수는 발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많은 소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익수에 대한 주변 학생들의 평판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익수를 따르던 아이들의 부모,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의 부모는 익수가 우리 애들을 괴롭혀서 죽였다. 익수 그 또래보다 덩치가 크다고 우리 애들 패고 댕겼다. 멸시를 했다. 뭐니 어쩌니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소문만 무성했고, 익수 부모님은 뭐 결국에는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들의 부모에게 막 손찌검을 당한다거나 욕을 듣는다거나 뭐 확실치도 않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거를 익수 부모님한테 원망의 대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작은 마을이 시끌벅적하다 못해 고성에 오고 가고 토상집 분위기가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되면서 저수지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장례가 각자의 집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3일장이 아니라 시신만 수습하고 관만 만들어서 하루 정도 집에 두면서 뭐 이런저런 신변 정리만 하는 정도의 간단한 절차의 장례만 이루어졌고, 그렇게 마을 자체가 침울하다 못해 고요함으로 둘러싸이면서 자식들의 초상을 치르고 있는 그때의 마을 분위기에서 사라진 익수가 마을 입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인근 마을에서 근무 중인 순경인데,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는 익수를 발견했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받아서 쓰러져 있던 익수를 데리고 와서 익수네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익수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은, 그런 소문은 작은 마을에 퍼졌고, 먼저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은 그 집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요. 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왜 우리 애들은 죽고 너만 살았냐? 궁금하잖아요. 이거 네가 괴롭혔냐? 뭐 그런 것들을, 수많은 소문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부모들은 익수를 패죽일 기세로 익수 집에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익수는 뭐가 그렇게 고단한 건지 아니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일어나진 못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죽은 아이들의 부모의 고함 소리며 그리고 수많은 욕설, 뭐 기타 등등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에 경찰들이 중재를 했고, 일단 익수가 일어나야 뭔 말 할 거 아니냐. 왜 아직까지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고 정황상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냐. 섣부른 판단하지 말고 지켜보자. 일단 익수가 일어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러면서 달래기 급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 진정이 되고 이틀 정도 죽은 듯이 잠만 자던 익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이틀 만에 일어난 익수는 겁에 질린 듯한 모습으로 이불 밖으로 안 나왔대요. 그리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거품 물고 실신을 한다든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넋이 나간 듯 아무런 말도 못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몸만 바르르 떤다든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가 뭐 이러한 모습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도 그렇고 익수 부모도 그렇고 먼저 아이들을 보낸 부모도 그렇고 이러한 모습에 분명 뭔가 그때 일이 있긴 있었구나, 분명히 뭔가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안정이 최선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따라서 강압적이거나 그러한 거 없이 익수가 진정되고 안정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은 이러한 큰 사고로 인해서 익수가 정신이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메인인데, 또 이게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또 부풀려지고 이러잖아요. 이미 죽은 애들은 익수가 뭐 어떻게 했다, 산에서 뭔가를 봤다, 뭐 애들이 뭐 산속에서 뭘 신성시 되는 거를 뭘 했다, 산에 신에게 노여움을 샀다, 뭐 이런 뭔가 추측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사실이냐. 익수의 부모를 제외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는 익수가 정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논란의 중심인 익수는 정신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쓰나미처럼 그 모든 일이 싹 훑고 지나갔고, 그날의 큰 사건이 전방에서 막걸리나 마시는 어른들의 술 안주감에 되어버릴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또 들리는 소문은 정신병을 갔다 익수가. 아니다, 밤에 익수네 가족이 몰래 야반 도주를 했다. 아니다, 익수가 정신을 차리고 가족을 다 죽였다 라는 식의 허무맹랑한 뭐 살까지 붙기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아니다, 사실은 익수네가 이상한 사이비 종기에 빠졌더라더라. 네. 그리고 나는 시내에서 익수 엄마가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나는 등등 사실에 근거한 내용은 1도 없지만 그냥 살에 살을 더하고 그 살에 또 그 살을 더하는 그런 그날의 사건이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지고 또 다시 부풀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수년이 흘러요. 어른이 된 그때 아이들에게, 야, 내가 어릴 때 우리 학교 애들이 인근 야산에 올라갔다가 일주일 뒤에 몇 명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고 뭐 한 명은 정신이 나갔다 라는 정도로 함축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추측과 소문들은 그랬다더라 혹은 카더라 정도로만 남겨지게 되었고, 익수가 정말 산에서 뭘 봤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뭐 뭔가 다른 게 있는지 몰라요. 예. 모른 채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똘비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때 벌어진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랬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시점을 똘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고, 똘비가 직살나게 얻어터지고
냇가에서 퉁퉁 부은 눈을 씻어내고 흙먼지를 털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절로 올라가는 길에 익수패거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약수터로 가는 길과는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절이. 근데 애들이 뭐 산에서 뭘 잡는 건지 아니면 놀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산 위쪽을 계속 바라봐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도망쳐서 내려온 느낌이랄까? 아니면 뭔가 보지 말아야 할 뭘 봤다거나 해야 할까? 아무튼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확실한 건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구나 라는 정도는 어린 나이 똘비지만은 애들의 그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애들은 산 위쪽을 바라보면서 똘비가 걸어오고 있는 길을 따라서 내려가는 아이들이었고, 서로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쑥덕거리면서 막 도망쳐 뭐 이런 기타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던 아이들 뒤로 덩치가 동년배에 비해서 좀 큰 익수가 뒤뚱뒤뚱거리면서 흘러내려가는 바지를 움켜쥐고 막 내려오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똘비가. 익수는 똘비를 무심코 보기만 할 뿐 아이들을 따라서 빠르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따금씩 뒤를 보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내려가는 아이들은 간간히 바라봤대요, 똘비가. 근데 볼 때마다 애들은 산 중턱 혹은 그 위, 거기를 계속 바라만 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뭐가 있는 거야? 하면서 무심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곳을 쳐다본 똘비는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 중턱에서 덩치가 기계하리만큼 크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지만은 시꺼먼 어떠한 무언가가 나무 사이로 재빠른 듯 안 재빠른 듯한 움직임으로 아이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따라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너무 괴상한 게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린 뭐 이상한 움직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 아래로 다른 박질하는 애들을 따라서 그 물체가 계속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 봤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절로 들어왔고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요. 누가 방문을 막 흔들어요. 두들겨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용서해줘, 내가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거예요.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요. 잠에서 부시시 깬 똘비는 멍하니 방문을 바라봐요. 계속 문을 쾅쾅 두들겨요.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해 하면서 살려달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세 번 흔들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안해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치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이런 식의 꿈 아니면 뭐 이상한 귀신 나오는 꿈 같은 거는 수도 없이 꼬았던 똘비는 그냥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또 잤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자고 다음 날이 됐는데 어릴 때 그냥 단순하게 자신을 괴롭히려는 애들이 몇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실종된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와중에 똘비는 애들 사라지는 날 이상한 꿈을 꾼 거고. 근데 이 얘기를 똘비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애들이 사라진 사건이 혹시라도 이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똘비가 알게 된 그 어떤 게 뭐냐면은 남쪽 무당분 기억나시죠? 저번 이야기 때? 네네네. 그분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네가 살면서 너를 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 존재 이외에 누군가 제3자가 너를 괴롭히거나 못 살게 해두거나 혹은 네 인생을 방해한다고 느낀다면은 아마도 그 존재는 그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수호신은 너를 수호로 해주겠지만은 악귀는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점찍어둔 먹잇감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훼손하거나 뺏어가려 하는 걸 보고만 있지 않는 거다. 너에게 붙은 그 존재들이 아마도 너를 괴롭히거나 너한테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일 거다. 혹은 안 좋게 할 거다. 다른 의미로 보면 뭐 지켜본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니다. 걔들은 그냥 너를 점찍었고 자신들 이외에는 그 누구도 너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해를 가하는 게 너무나 싫으니까는 너를 해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들은 무조건 해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을 때 생각이 난 게 내가 어릴 때 익수패거리 이게 제일 처음 떠올랐다고 해요. 잠시 잊고 살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어릴 때 안 좋은 사건 사고로만 인식이 되어 있었대요. 그냥 익수패거리가 사라졌다 정도였는데 무당분께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수면 위로 다시 올라와서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산에서 봤던 그 검은 정체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닐 거다. 어떠한 존재일 거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당시 했었고 그렇다고 무당의 말을 100% 신뢰하진 않았대요. 에이 설마 그래도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잊고 있던 불쾌한 골짜기의 한 부분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밤 문 두들기면서 살려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던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익수 목소리였던 거예요. 오.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익수의 목소리예요. 당시에는 그냥 꿈이겠거니 하면서 이 목소리가 누군지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데 무당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정말로 익수가 나한테 사과를 한 건가? 그리고 막말로 그때 익수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 건 익수인데 익수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주변에 애들이 죽고 익수만 살았지? 우리 무당이 말하는 건 어떠한 존재인가? 이게 만든 건가? 오. 이 아이들이 죽인 거는 누굴까? 라는 생각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답을 단정 지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 말을 들은 똘비는 아마도 그 아이들의 죽음이 어쩌면 나한테 붙어있는 악기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한 게 마을에서 유명한 아이들한테 싸가지가 없는 어른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막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똘비한테도 막말을 하다가 며칠 뒤에 사라졌어요. 이사를 갔다는 말도 있고 뭐 사라졌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안 보이기 시작했고 또 마을에 약간 머리에 꼭 꽂은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폐악질을 해도 자신을 보면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나한테 뭔가 씌인 이 존재가 그렇게 익수랑 익수 패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런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를 피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자신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한테 뭘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사과를 한다던가 혹은 사라진다던가 이런 일이 애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똘비는 그 남쪽 무당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익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란 게. 근데 수소문을 하고 뭐 동년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멀리 떠난 건지 진짜로 어떻게 된 건지 익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똘비가 말하길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악기가 나한테 씌어있는 어떠한 악기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때 그 일 이후로 그때 그 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가 안 죽은 걸 알고 있더라. 그래서 요즘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아니 태재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몰상식한 돌비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지로 이행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안 들어도 될 것 아까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태지나 정말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머릿속을 회집고 계십니다. 자,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태진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번에 이어지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태진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 바로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태진님. 안 사요. 자, 태진님. 신문 안 봅니다. 오늘 이벤트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시청자분 중 닉네임 한 분의 이름으로. 왜죠? 삼행시나 뭐 이행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행시를 제가 한 적이 있던가요? 네. 잠깐만요. 어디까지 저의 밑바닥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진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진사장이요? 네네네. 진절머리 난다, 정말. 사람을 봐가면서 까불어야 될 거 아니야? 장난치니? 근데 그나마 여태까지 한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좀 말이 됐습니다. 진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박숟갈 들기 들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씨입니다. 태지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나온 동자승 외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약간 짧은 이야기 한 2개 정도를 묶어서 오늘은 가져왔는데 제가 이 똘비라는 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전부 다 디테일하게 들으면 좋았겠지만 큰 몸통적인 이야기 빼고는 그냥 이때는 이랬다, 저때는 저랬다 정도의 짧게 들은 이야기들을 몇 가지 추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20대 중후반 때 겪었던 일이에요. 거의 중반대라고 봐도 되는데 1절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쪽 무당분과 신딸 그리고 스님이 계실 때부터 있으셨던 무당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커다란 파도는 넘겼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무당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그 존재가 똘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늘 언제나 주변을 맴돌거나 혹은 간혹 인생에 간접적으로 참견을 하던 시절이 있을 거다
아마 네 인생에서 계속 그렇게 참견을 하고 널 찾으러 댕길 거다 라고 했었고, 물론 지금도 그 정체 모를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피했다 아니면은 피해를 안 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태고, 아무튼 이때 20대 때 겪었던 얘기는 그 당시 대학교로 졸업하고 군대는 면제를 받은 상태였대요. 그리고 재학 중에는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지 못해서 신림동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이야기. 신림동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제 고시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릴 거라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뭐 노량진도 있고 공부하는 곳이 많지만은 옛부터 뭐 그런 것을 칭하는 뭐 신림동에서 약간 랜드마크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무튼 이 똘비가 구한 그 고시원은 어디냐면은 서울대학교 정문입구에서 녹두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언덕길이 높아요. 언덕길이 높다라는 건 뭐냐? 위로 올라갈수록 방값이 싸다. 고시원을 구한다면 아랫 동네보다는 적게는 몇만 원, 뭐 많게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저렴했대요. 한 푼이라도 사정이 아쉬운 똘비니까는 언덕길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방을 구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뭐 녹두거리였는지 아니면 봉천동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 언저리인데, 저는 참고로 고시 공부를 해보지 않고 고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1차를 붙으면 같은 해에 2차를 2번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법고시라는 게 없잖아요. 그 해에 1차를 붙었고 2차를 시험 준비를 하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고시원은 방음에 많이 열악하고 좁기도 좁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똘비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진짜 합판 몇 장 벽이라고 세워놓고 방을 나눴다고 할 만큼 방음에 정말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 뭐 약간 그 벌레 같은 것도 종종 나왔고, 그리고 묵고 있던 고시원도 저렴하다 보니까는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있냐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30명이 이 고시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5명 정도만 고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혹은 뭐 하는지 알 수 없는 백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으니 이런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이 고되니까는 코도 골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이 힘드니까는 뭐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있으면은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었대요. 하지만 똘비는 소음이 있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도 참고 지낼만 했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게 방값이 많이 싸서 다른 똑같은 라인에 있는 그 고시원보다 시설이 조금 후지다는 이유로 방값이 훨씬 쌌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군계일학처럼 되게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대요. 그 고시원 주인장의 얘기로는 이 사람이 고시 공부를 7년 정도 준비한 사람인데, 뭐랄까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뭐 표현을 드리자면은 다 늘어진 티셔츠나 아니면 뭐 목이 늘어난 셔츠 같은 걸 입고, 안경은 어디 가서 부셔먹었는지 안경 다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박스 테이프 같은 걸로 감겨있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동을 하거나 혹은 어디에서 봐도 책을 끼고 앉아서 보면서 먹는 사람인데, 그 주인장께서 말하길 저 사람하고는 좀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는데 좀 그렇다. 내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은 고시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은 여기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본다. 그런 사람의 뭐 그런 느낌인데, 근데 좀 약간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항상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입가에 웃음이 늘 만개했대요. 공부를 할 때건 밥을 먹을 때건 자기가 볼 때마다 어떤 장소 어디에서 봐도 항상 웃고 있는. 근데 그 웃음이 아시죠 여러분들? 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웃고 있고 진짜 웃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웃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웃음인데, 그리고 또 조금 더 특이한 행동을 꼽자면은 아침마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른 아침에 나서시고 꼭두 새벽에 좀 일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꼭 고시원 그 2층 유리문 앞에 딱 서가지고 조심히 다녀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분 한 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 집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쌩 까시는 분들도 있고, 희한한 게 똘비만 보면 눈을 깔고 지나가요. 쳐다보지는 않아요. 식당이든 어디든 마주쳐도 똘비를 발견하는 순간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눈을 딱 깔고 바닥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어서 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몇 달 정도 그렇게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데, 문득 신경 쓰지 않았지만 눈에 낯익은 게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문득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혹은 뭐 유리문 근처 입구 소파에서 앉아서 책을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같은 책, 거기다가 뭔가 느낌인 것 같지만은 항상 같은 페이지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오. 그게 이제 자신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눈에 유독 잘 들어왔고, 그 생각이 든 이후부터 한번 내가 살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자세히 살펴보니 늘 같은 책, 같은 페이지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느끼길 이상하다. 저 사람은 법 공부할 게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그것도 공부하고 할 게 많은데 왜 항상 같은 책, 같은 페이지만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물어보기도 솔직히 좀 약간 꺼름직하고 말도 굳히기 좀 그런 사람이다 보니 그냥 뭐 에이 모르겠다, 내 거나 잘하면 되지, 뭐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라는 생각에 그러려니 하고 지내다가 어느덧 2차 시험 발표 날이 되었고 아쉽게 첫 번째 2차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2차 시험을 잘 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아쉽지만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힘을 내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고시원으로 들어왔을 때 문 앞에서 자신이 마치 들어오길 기다린 듯한 모습으로 옆에 서더니 들어오는 똘비를 보면서 90도로 인사를 박는 거예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박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는 체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사이였잖아요. 그렇다고 뭐 말을 한마디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이고 나보고 피하기 바빴던 그런 사람인데 그날따라 유독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이상했대요, 똘비가. 그래서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혹은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자신이 좀 이상한 건가 생각을 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라면서 머쓱하게 같이 인사를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지나서 이제 방 쪽으로 슬쩍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그 이상한 남자가 똘비를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저기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똘비가 이 사람이 무슨 나를 잡았나? 왜 이러지 오늘? 라는 생각이 든 똘비였고 막상 불러 세웠지만 똘비의 눈도 보지 못하고 또다시 땅바닥을 보면서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답답함을 좀 느낀 똘비는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해라, 뭐 볼 일이 있냐 혹은 하실 말씀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 계속 우물쭈물하고 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는 남자가 그냥 방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면은 성별만 바꾸면은 여자가 마치 남자한테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배 죄송해요 에라이 도망가는 그런 느낌으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똘비가 느끼는 거는 나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똘비는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걸 뻔히 몇 달 동안 봐왔고 그런 사람인 거 아니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2차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좀 흘렀다고 생각했을 때 남쪽 무당분께서 때마침 똘비가 지내고 있는 고시원 인근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셔서 올라오셨고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그 무당분의 말씀에 알겠다 내가 내려가겠다라면서 근처에서 만남을 잠시 가지면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쪽 무당분이 말씀하시기에 아이고 저런 언덕길 올라가면서 살고 공부하고 하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얘기 하다가 뭐 똘비는 괜찮다 아직 저 젊어서 이거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가고 운동 삼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걸 때도 있다 라는 말을 주고받다가 내가 지금 너 들어올 때부터 문득 느끼는 건데 고시원 한번 볼 수 있을까? 남쪽 무당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고시원을 뭐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알겠다 내가 안내해 드리겠다면서 대신에 언덕길이 좀 가팔라서 걸으실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걸을 수 있다 그 정도 거리는 걱정하지 말고 안내를 해라 라고 했고 똘비가 지내고 있는 고시원으로 안내를 받아서 건물 입구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팔랐던 언덕길을 그 연세가 지긋하신 남쪽 무당분께서는 그렇게 크게 힘들인 표정 없이 올라오셨다고 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정정하시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고시원 건물 입구에 도착하니 1층에서 그 남쪽 무당분께서는 들어가는 걸 잠시 망설이는 거예요. 막 주춤거리면서 연신 고시원 건물을 막 이리저리 훑어보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똘비였고 남쪽 무당분께서는 1층에서 두리번 살피면서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신고 계시던 신발을 벗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층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신발을 벗으시지? 라는 생각에 물어볼까 했지만은 이 행동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나중에 말씀을 해줄 게 뻔히 아니까는 당장은 물어보지 않았고 고시원으로 올라가는 2층 계단까지 신발을 한 짝 들고 흰 버선을 신으시면서 올라갔다고 해요. 그 2층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궁금해서 똘비가 이따가 물어봐야지라고 했지만은 궁금해서 똘비가 물어봤대요. 왜 신발을 벗으시고 이렇게 올라오셨냐 라고 말을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여 들어가자 라는 말씀만 하셨대요. 그래 뭐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2층 고시원 유리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무당분께서 잠시만 이라고 갑자기 급하게 똘비를 멈춰 세우고
한동안 가만히 서 계시더니 어떤 천 같은 건지 종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품 안에서 꺼내서 불에 태우셨다고 해요. 똘비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고서는 갑자기 재채기를 막 하시면서 됐다. 다 봤으니 됐다. 내려가자. 됐다.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뭐 고시원 2층 유리문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다시 또 성큼성큼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시니 1층 문 밖을 나서서 신발을 신으시는 무당분을 보면서 똘비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러시는 거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냐 하니까는 그 무당분께서 한동안 말없이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어가셨고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간 똘비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가 맨정신이면 아마도 이런 집을 알아서 걸렀을 것. 아마도 뭐 맨정신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뭐 씻김고수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네가 여기 있으면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여기 하루빨리 나가는 게 네 생명 붙들고 사는 일이다. 대신 너 나가는 걸 티내지 말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똘비는 당황스럽잖아요. 뭔 소린가 싶었고 이때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다 당황스럽지만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연속인 게 이 똘비의 인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쪽 무당분의 말을 믿고 방을 뺐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방을 빼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의 2차 시험이 붙었어요. 네. 붙고 3차 시험을 준비하고 막 있던 그럴 때인데 그 아는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네가 원래 지내던 고시원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말씀해 드리자면은 고시원에 살고 있던 목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부서진 안경테를 테이프로 감싸서 지내고 있던 그 남자가 같은 고시원 세입자를 사기를 했대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사람도 똘비와 마찬가지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준비하는 와중에 공부를 하고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남쪽 무당이 생각나는 동시에 그 사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동시에 내가 방 빼기 잘했다는 생각까지 복합적으로 드는 똘비였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쪽 무당분께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았냐는 듯이 전화를 해서 누가 칼로 찔러 사람을 죽였다 이런저런 이야기 말고 안부 인사인 척 연락을 드리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말도 꺼내기 전에 도끼처럼 자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서 죽었대? 거기 사람 죽었대?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라고 말한 똘비였고 남쪽 무당분께서는 그래서 전화한 목적이 그거 아니야. 죽었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무당의 말을 듣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어떻게 아셨냐 혹은 어떻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알아서 나한테 말씀하셨냐 하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100% 확신은 못했는데 내가 그날 너희 집 갔을 때 기억나냐 하시는 거예요. 기억난다라고 말을 했죠. 내가 그 집 1층에 서 있는데 그 건물을 바라보니까는 뭔가 경계가 있는 것 같아서 밖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애초에 너희 건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도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속으로는 이 괴이한 존재가 네가 여기 있는 걸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기운이 안 좋았다. 그래서 너한테 네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일단 최대한 그 기운을 느껴보려고 했다. 근데 내가 본 거는 네가 2층 고시원 유리문 앞에 섰을 때 그 유리문 넘어 어떤 문 앞에 검은 형체 같은 게 흩날리면서 방문 앞에 서 있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검은 형체가 사라지고 나서 보이는 건 사람이었는데 왜 미친놈이 네 방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문고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방인지 모르는 문고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티셔츠를 무릎을 구겨 넣어가지고 쭈그려가지고 그 손잡이 쪽에 문구멍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그래 즐거운지 그 문구멍으로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웃으면서 보면서 혼잣말 하고 있더라. 근데 분명히 내가 느낀 건 내가 지금은 식기가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는 내 말의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분명 불길한 건 너한테 해코지를 하려면 느꼈고 그 방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엔 네 방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던 남쪽 무당이었고 남쪽 무당이 설명한 방이 똘비 방이 맞아요. 그렇게 미친놈 같은 게 방을 들여다봤고 그 모습 보니까는 그 무당분께서는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 저거 미친놈이다 라는 생각 플러스 이상한 형체를 봤기 때문에 똘비에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선을 했던 사람은 정상까지는 아니지만은 괴짜이기도 했었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지속된 고시 생활로 인해서 상태가 많이 나쁜 상태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집 주인이 말하길 원래 웃는 사람이 아니래요. 땅만 보고 걷던 사람이 웃고 댕긴 거래요. 똘비가 이사 왔을 때부터 땅만 보고 걷던 사람이 웃기 시작했고
갑자기 책을 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도 뭔가 이상해서 이 행동이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방을 빼달라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그 이외에 좀 많이 했대요. 훗날 남쪽 무당분 신딸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아마도 그 사람은 홀린 것 같다. 원래 검은 것에는 검은 게 묻고 흰 것에는 흰 것이 묻는다. 아마도 그 사람 자체가 그름이 있는 사람인데 흔히 말해 동티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홀린 거일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다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잡귀라면은 네 생기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럴 용기가 안 났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한 거고 네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그 그름이 잘 묻는 사람이나 그름이 스며들기 편한 상대를 감시한 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너를 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해했고 근데 딱 나도 우리 신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몸 주인이 죽인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아니면은 그냥 애가 빙의가 돼서 그 빙의된 그런 어떤 개체가 죽인 건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런 일이 너한테 많이 일어날 거다. 네가 귀문이 열려 있기도 하고 너한테는 그 귀문 이상의 다른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잡것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잡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도 하고 잡것들을 네가 너도 모르게 찾아간다. 그러니 네가 항상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우리한테 물어봐라. 그러다가 네가 덜미라도 잡히면은 걱정이 된다. 우리는 그때부터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치. 예.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똘비가 태어나면서 짊어져야 했던 괴이한 존재는 똘비의 주변을 맴돌면서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 한 사람이 단순하게 나의 기운 때문인지 나의 환경 때문인지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을 죽인 건 또 아닌 게 뭐냐면은 나중에 또 팩트로 알려진 사실은 고시원에 들어오는 그 해, 그러니까 6, 7년 전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있던 고향에서 사람을 하나 죽이고 안매장을 하고 서울로 도망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고시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 거예요. 고시원생인 양 공부하는 척 하면서 연기를 하던 사람이고 두 번째 죽인 사람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말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애초부터 그러니까 살인자였던 사람이었고 풍문으로 들은 소리지만은 늘 희죽희죽 잘 웃던 그 메리아스 사내는 또 똘비가 이사를 가자마자 땅바닥 보고 걷기 시작했고 네. 라는 말도 들었고 요런 식의 짧은 이야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나이가 30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차를 한 대 새로 뽑았대요. 당시에 어느 정도 고가의 세단을 샀다고 하고 사람이란 게 차를 사면은 몰고 싶잖아요. 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갈지 혹은 이 차가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좋다. 차를 뽑은 김에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신나게 차를 밟고 부웅 몰면서 교회로 나왔다고 합니다. 인근 교회로 나오니 분위기 좋은 카페도 보이고 풍경 좋은 장소 날도 좋고 볕도 좋고 풍경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 모든 게 다 좋은 와중에 똘비의 마음이 울적하고 좀 슬펐던 게 뭐냐면은 다 커플이고 또 부부 동반 혹은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왔었고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자기는 혼자잖아요. 울적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더 달려볼까? 라는 생각에 서해 쪽까지 그냥 즉흥적으로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해 쪽에 있는 어느 작은 바닷가까지 가게 되었고 아주 작고 아담한 항구가 있고 작지만 이쁜 백사장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멍하니 해변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다가 지내다 보니까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없으니까 차를 다시 몰고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차를 끌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라면은 고속도로로 타고 가는 게 정석이겠지만은 그렇게 올라가는 길에 왠지 모르겠는데 국도를 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너무 지루하다. 국도로 가자. 국도로 가봤자 어차피 1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야 국도로 가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상시에 국도를 타면서 어딜 가거나 딱히 그런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유독 국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게 되었고 국도를 따라서 쭉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와중에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 한 끼 굶는다고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이 발발발 떨릴 정도로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런 마음에 주변에 식당 같은 게 없나 하고 이리저리 두리번 찾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올라가면서 찾고 있는데 백반집 하나가 보이더래요. 딱 건물 자체에 약간 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건물 연식도 좀 오래돼 보이고 단층 건물인데 유리로 된 미닫이가 있고 여기 백반 딱 적혀있는 그런 가게였는데 허름한 백반집이었대요. 그래서 저기 가서 욕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앞에 차를 대고 백반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니 밥 먹으러 온 건데? 라는 생각에 그냥 밥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똘비였고 허름한 백반집이지만 손맛이 좋게 생긴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밥 먹으러 오셨구나 라면서 앉아요 편한데 앉아요 이렇게 자리를 안내해줬고
백반집에 앉아서 가정식 백반 같은 걸 시키니까 아주 맛나 보이는 상 한 접시가 금방 차려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오. 밥을 맛있게 먹는 와중에 식당 아주머니가 똘비에게 연신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디서 왔냐? 음식은 괜찮냐? 나이가 몇이냐? 직업은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등등. 우리가 가끔 어느 식당 가면은 심심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소소하게 말 건네잖아요. 아이고 총각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여행 가거나 이러면은 아이고 뭐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거기서 멀리도 왔네 뭐 이런 식의 그런 수준의 질문 및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밥을 먹다가 가만히 밥상을 받고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반찬이 좀 희한하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지역만의 특색인가 싶어서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 지역에만 나오는 그런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다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마지막 장사인데 좋은 인연 만난 것 같으니까는 밥값 내지만 그냥 가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계산은 계산이니까 하고 가겠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아주머니께서는 아이고 괜찮아, 그냥 다음에 와서 많이 팔아줘. 아, 다음이란 게 없구나, 마지막 장사니까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시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에 가라. 예. 괜찮다, 어차피 우리도 이거 어차피 오늘 팔고 남은 거 내온 거라서 돈 받기도 그렇다,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런 와중에 아주머니께서 여기 또 뭐 밥 한 개도 치고 하니까는 늦어지면은 넘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니까는 빨리 가라, 괜찮다, 나중에 지나가다 들리면은 내가 있을라나 없을라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긋고 사양했고, 그래 너무 미안한 마음에 돈은 안 받는다고 하시니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차에 걸려있던 염주 하나라도 드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해요. 똘비가 신차를 사면서 원래 어릴 때 있던 절에 있던 스님들이 염주를 보내줬대요. 염주를 받으러 간 건지 보내준 건지 자기가 염주가 있어서 염주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잠시만 기다려달라, 알겠다, 돈은 안 받는 거 알겠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하고 차로 후다닥 뛰어가서 염주를 들고 왔대요. 그리고 똘비가 이거 제가 정말 친한 스님께서 만드신 염주인데 이 염주는 돈 주고도 못 산다, 밥값은 주고도 안 받으신다니까 이 염주라도 받아달라, 그래야 내 마음 편하다, 이것도 혹시 안 받으면 저는 제 값을 치르고 가겠다 라며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대요. 이렇게 염주를 전해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알겠다 고맙다라면서 인사를 했고, 작다면 작은 염주지만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좋다 하신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까는 똘비의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려는 찰나 누군가 조수석 창문을 똑똑똑 하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슬쩍 보니 식당 아줌마예요. 창문을 내리고 왜 그러시느냐 여쭤보니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고개를 넘을 때 안개가 너무 자욱하면 직진만 천천히 해라. 그리고 뭐가 되었든 차를 절대로 세우지 말고 혹여나 뭘 봐도 못 본 척 꼭 해야겠다. 뭔가 본 척을 하지 말고 꼭 못 본 척을 해라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밥을 한 끼 먹고 왔을 뿐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똘비는 일단 뭐 여기가 뭐 안개가 가족 기능 지역인 거는 현말을 봐서 알았고 이미 알겠다 주의하겠다 라는 인사만 하고 이윽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식당을 벗어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운전했을 무렵부터 안개가 서서히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변을 엄청난 안개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라이트를 켜고 가면서도 이게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는데, 식당 아주머니 말씀대로 그냥 천천히 직진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벗어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안개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반대편 차도 거의 오고 가는 것도 없었고 정면에는 그냥 라이트 딱 핀 그쪽 정도만 거의 보이는 그런 시야였고, 그런 와중에 풀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정면 어딘가 멀리서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천히 직진을 하다 보니까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개 때문에 앞은 안 보이지 이대로 내가 직진을 하다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방울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혹시라도 사고라도 유발할까봐 대응을 할 수 없으니까는 약간 가로변에 차를 세우고 이 방울 소리가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면서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웬 방울 소리가 들려 이 야밤에? 근데 그 모든 게 그 순간은 이상하지가 않았대요. 내가 피해가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왜 방울 소리가 나지 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대요. 근데 방울 소리를 듣다 보니까는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익숙한 소리 같기도 하고 막 했대요. 이 안개 자체가 어느 정도 무서워서 겁에 질려있는 상태였는데 네. 방울 소리 점점 가까워지고 이윽고 정면에 들리는 소리가 찰랑찰랑 찰랑찰랑 흔들면서 오는 소리가 이게 상여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상여 행렬? 이 시간에 그때서야 든 거예요. 방울 소리 듣고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상여 행렬? 이 방울 소리가 상여 행렬이나 듣는 순간 이 시간에 여기에
이 산 중턱에? 라는 생각과 함께 문득 식당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뭘 봐도 꼭 모른 척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여가 지나가는 거를 행렬을 내가 절대 보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상식적으로 이 늦은 시간에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 이 고개에 상여를 메고 온다? 이 시간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생각에 고개를 돌릴까? 아니면 뭐 어쩔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의자를 뒤로 제끼고 눈을 지끈 감고 이 소리가 멀어지기만 기다린 거예요. 찰랑찰랑 찰랑찰랑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윽고 똘비 차 옆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눈을 지끈 감고 눈 뜨지도 않았대요. 그 차 근처까지 다가온 상여 행렬은 찰랑찰랑 찰랑찰랑 하는데 지나가지 않고 똘비 차 근처에서 계속 방울을 흔들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찰랑찰랑 찰랑찰랑 거리는 종소리가 한참 울렸고 왜 안 가고 있지? 라는 생각에 실눈이라도 떠볼까? 눈 떠볼까? 호기심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이상한 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든 똘비였고 거기다가 이건 분명 경고를 했었고 아주머니께서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을 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 주변에서 찰랑찰랑 찰랑찰랑 거리는 종소리가 한 10분? 20분? 30분? 정확하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 천천히 멀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소리가 멀어지다 못해 안 들린 무렵에 눈을 뜬 똘비는 그 사이에 안개가 거친 걸 봤고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차는 못 봤는데 안개가 거친 다음부터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 이게 도대체 뭐 기괴한 일이지?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 뭐 해가 있거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고 넘겼고 그 일이 있은 뒤 며칠 지나서 남쪽 무당분을 뵐 일이 있어서 내려갔을 때 신딸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날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신딸께서는 이런 말을 했대요. 잘했다. 잘했는데 네가 갔던 밥집 오늘 한번 다시 가봐라. 거기에 꼭 다시 한번 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딱히 그 식당을 다시 가거나 할 용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천하의 똘비는 이러한 상황이 좀 많이 있었고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갔던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쯤인가 저쯤인가 여긴가 저긴가 막 생각으로 뒤지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식당이. 한참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갔던 간판 백반 전문이라고 글씨가 적힌 허름한 식당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내 똘비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식당은 영업을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영업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누가 봐도 오래전에 영업을 안 한 가게예요. 미닫이의 출입문의 유리는 언제 깨졌는지 주변에는 먼지만 가득했고 혹시나 싶어서 안을 들어가 보니 뭐 더 이상한 건 뽀얗게 먼지가 쌓인 그 테이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뚜껑이 죄다 닫혀있는 백반 한 접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아니 이거는 왜 내가 앉은 자리에 여기 백반 한 접시 내가 딱 먹은 반찬 개수만큼의 한 접시가 뚜껑이 닫혀있는 거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며칠 만에 이렇게 엉망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딸에게 바로 전화를 했대요. 똘비가 이제 설명을 막 할 거 아니야. 이래 왔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말했잖아. 너는 귀문이 열려 있어서 귀신이 차려준 밥 먹은 거다. 아마 뭐 네가 가는 날이 그 사람의 기일이었거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아무튼 네가 갔던 날이 어떤 뭐 맞는 날이었을 거다. 뭐 상해를 메고 가던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 집주인 말대로 뭐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한 거 보면은 만약에 뭐 아는 척을 했다면은 막말로 네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네가 그 먹은 밥이 뭐 제밥일 수도 있고. 근데 모른다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니까는 그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와라. 그 아주머니께서는 네가 뭐 밥을 먹고 간 것도 고마웠을 거고 영주를 준 것도 고마웠을 거다. 감사하다 인사하고 나오고 나오면서 뭐 이상한 것도 있으면 전화를 해라 말을 했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렇게 감사 인사를 꾸벅 한 다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곰곰이 든 그때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자신은 그거를 왜 인지를 못했을까라고 생각했지만은 들어갔을 때부터 식당이 어두웠대요. 요리를 하는 주방은 불이 꺼져 있었고 그 들어오는 쪽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쪽도 다 불이 꺼져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인지를 못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단단히 홀린 거죠. 꾸벅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나. 그 어둠에 내가 밥을 먹었다고? 그때는 왜 내가 인지를 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했고 아마도 그 아주머니는 들어왔을 때 어떻게 왔냐 물어봤잖아요. 자신이 보인 똘비가 신기했을 거고 그래서 밥을 줬던 것 같고 똘비는 감사한 마음으로 걷는 염주는 뒤져봐도 없더래요. 그리고 똘비는 내가 귀문이 이렇게 많이 열려있구나 라고 또 한 번 체험한 계기가 되었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당장 자신에게 해를 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귀신을 봤던 짧은 에피소드 2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태진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저희의 사랑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랑에 피하지만 않는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입니다. 저희 사랑을 피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네. 지금처럼 이렇게 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 이야기 속에서도 나왔지만 귀문관살이라는 거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사주 보더라도 귀문관살이 있냐 없냐도 나오니까요. 근데 그게 있어서 정말 또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태진님의 이야기는 외전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외전이어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올라올 이야기들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